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로 인원이 분산되길 바란다 하면서 일찌감치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막판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선거의 막판 변수가 무엇인지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5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10.9%입니다. 지역별로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의 정치 1번지 목포로 가서 목포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새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 정치구단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 그리고 목포 토박이 정의당 윤수아 후보 릴레이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일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53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0명입니다. 대구 상황 어떤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저도 오늘 투표했습니다. 우리 라이브 비대위의 청자 중에서 사전투표하고 오신 분 계신지요? 계신다면 인증해 주십시오.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애청자 중에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02로 시작되면 일단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일단 얘기하십시오. KBS 1라디오 5시 5분부터 7시에 방송하는 라이브 비대위 듣는다, 이렇게요. 주진우가 진행한다, 이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어머님이 전화 오면 일단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해도 친구가 전화해도. 아무튼 그렇다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투표해야 되는 본투표와는 달리 이 사전투표는 어디서든 이 사전투표장에서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요? 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차고 가셔야 됩니다. 장갑은 현장에서 배부를 합니다. 네, 마스크는 안 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투표율을 보면요, 오후 5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10.93%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77.2%로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19대 대선 때가 사전투표 첫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10.6%였거든요. 네. 오히려 그때보다 높습니다. 역대 최고치이고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그 20대 총선이 같은 시각 기준으로 4.97%였으니까 2배가 넘습니다. 어느 지역이 높죠?
전남이 16.76%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전북이 15.73, 광주가 14, 세종시가 12.33, 어디가 강원도가 낮습니까? 네, 16.67% 순이고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구의 투표율이 어쨌든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네, 서울에서는 10.8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인천 9.7%, 경기도 9.35%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어제보다 27명 늘어난 1,450명입니다. 격리 해제자는 144명 늘어나서 오늘로 7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7,000명이 넘었네요. 네, 7,11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4명 늘어서 208명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주목이 됐는데 이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무려 52일 만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이 서울 서초구 이 설해마을에 이 리퀴드 소울이라는 술집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술집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 경기도 평택의 와인바에서도 한 명이 추가가 돼서 이 술집에서도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와인바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술집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이 술집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북 봉화군 소재의 푸른 요양원에서 계속 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집단 감염. 네, 이 격리 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4월 6일 이후에 무려 11명이 추가적으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요양병원 그 격리 해제 확진자 36명 중에 18명, 그러니까 절반이나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현재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4.15 총선 투표 관련해서 이 대국민 행동 수칙을 재강조했습니다. 어린 자녀 동반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1m 거리 유지하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소 가기 전 그리고 갔다 온 후에 흐르는 물에 이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입니다. 강아지 데리고 투표소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강아지에 대한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까? 네, 강아지,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동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아니, 강아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만. 네. 확인해 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전화 통화했네요. 네, 청와대는 오늘 이 빌 앤 메린다 게이츠단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서 재단을 만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5분간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라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한다라면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이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공여를 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면서 게이츠 재단과 함께 다른 곳들에도 지금 공동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백신이나 이 전염병에 대한 그 연구를 하겠다고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내놓기도 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돈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게이츠 이사장은 어쨌든 한국의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 네. 한국이 또 개발도상국에 진단 키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것에 대해서 이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여러 나라의 진단 키트를 지원해 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의미가 있네요. 서울시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만나 이런 캠페인이네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2030 세대에게 이 친구야 다음에 만나라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시간이다라면서 코로나19와 맞서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했으나 이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 증가, 이 무증상 감염 비율 증가,
밀접 장소 감염 사례 증가, 이 청년 활동 증가, 계약 등이 바로 위험 요소다라면서 일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과 진단검사 거부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젊은이들이 클럽이나 감성주점, 이 칵테일바 등 밀접 접촉 공간을 찾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도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감염시키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면서 답답하겠지만 잠시 멈춰야 한다. 당장 만나자는 연락에 다음에 만나라는 실천이 생명을 구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좀 필요합니다. 네, 한편 이 서울시에서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13명의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인 57%가 20대와 30대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N번방 관련해서 조금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네, 이 미래통합당 이진복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 오늘 이 성착취 동영상 집단거래 사건인 N번방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제보를 받았다라며 선거 중에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공개되느냐 이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고요. 내용이 뭐죠? 계속 N번방 정치권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소문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내용 관련해서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졌는데 여권 인사가 연루가 됐냐라는 내용이 있냐? 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본부장은 앞서 이 보수 유튜브인 이 신의 한수라는 곳에 출연해서 저쪽에서 터질 것이 있다. 그걸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상당히 점검이 됐다. 이 주말쯤 국민들이 보시면 가증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경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경제가 인터뷰한 그 미래통합당 N번방 TF 관계자가 여권의 유력 인사 자녀 등이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내부적으로 관련 제보를 공개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베 사이트하고 좀 관련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설이. 근데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 될지 좀 지켜보죠. 근데 아무튼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그 내용이 나왔으면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하겠다 말겠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논란을 키워가고 있는 게 정치권의 술수답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이진복 본부장이 이 얘기를 처음 언급했던 게 며칠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뭔가를 내놓겠다만 얘기하고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 병 후보 이분은 오늘 결국 제명을 피했어요. 네, 이 뜻밖에도 미래통합당의 징계 결과가 제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탈당 권유로 결론이 났는데 탈당 권유는 뭐지요? 탈당을 말 그대로 이제 탈당을 권유하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차명진 후보가 이 통보를 받은 뒤에 열흘 안에 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됩니다. 선거는 치러라 이 뜻이네요. 선거가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당 윤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네. 상대 후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 김상희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이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격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의 결정이 한심하다라면서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 이상 이걸로 얘기하고 싫다 이런 말을 했다고 선대위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황교안 대표는 오늘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김대호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한사코 30대 40대 무지론은 아니고 30대 중반에서 40대 무지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30대 초반만 빼는 겁니까? 네, 초반은 아니고 30대 중반부터 40대라고 꼭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비해서 이 그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의 수위가 너무
그 깊은데 나쁜데 네. 이 차명진 후보는 살려주고 김대우 후보는 제명시키고 이게 좀 형평성이 있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이것도 네. 좀. 이 김대우 후보의 막말을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낙태 수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낙태 수술 중에 살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논란이 많은 기사 중 하나입니다. 이 서울중앙법원이 오늘 살인 및 업무상 촉탁 낙태 그리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강간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에 의사가 지난해 3월 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4주에 이른 상태였고요. 아이가 아주 거의 자랐군요. 다. 네, 아이의 상태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또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았다라거나 이 수술 후에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또 허위로 기록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사가 초범이고 또 미성년자인 산모가 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서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이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또 산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이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라며 허위 진술 종용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A씨 측은 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서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임신 22주가 넘은 산모에 대한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감안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주면 생명인데요. 34주가 아니라 1주만 돼도 생명인데 아무튼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이거는 살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살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명확하게 내려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세월호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세월호 수사가 잘 되더니 언제부턴가는 좀 중단되었나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네. 갑자기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이 조사 방해 그리고 옛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좀 필요했어요. 네, 이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 대통령 기록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 자료 확보를 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서 또 이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다 봉인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럼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직 압수수색 범위나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아서요. 일단 검찰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련해서 투표소에서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투표관리관이 반려견 출입이 투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출입을 막으면 반려견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반려견이 달려든다든가 큰 소란을 피운다면 투표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각 투표소 투표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그 유권자들이 좀 현명하게 우리 강아지를 보고 상태를 보고 좀 판단해 주십시오. 김고은님, 그 강아지들도 민주주의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김고은님, 저도 조금 전에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녹색 테이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에 맞춰서 줄 서서 소중한 투표 행사하고 왔습니다. 연령별로 사전 투표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투표 관계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려움 없이 쉽게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도. 8672님, 황 대표님 비례대표 찍을 때 키가 작아서 어떻게 찍나 걱정했는데 그 걱정 기우였음을 전합니다. 네. 키가 작아가지고 비례대표 용지가 너무 컸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3083님, 여기는 빛고울 광주 줄 서서 투표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연수님, 2등으로 하고 출근했어요. 6시에 새벽에 가셨구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이 자꾸 다가와서 불안했는데 넓게 서서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투표소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1661님 투표했습니다. 부천 사람인데 서울 관악구에서 일하다 쫙 찍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9616님, 시각장애인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왔어요.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기쁘게 잘했네요. 모두들 투표하세요.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많이 밀립니다. 돌발 상황까지 정체를 더하고 있는데요.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 문희 1터널을 지나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한때 전차로 통제였는데요. 이제 1차로는 통행이 가능해졌고요. 피발령 터널부터 문희 1터널 쪽으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남사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고요. 오산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안성휴게소부터 오산까지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더 가서온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판교 부근, 다시 달래내국에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성수대교로 조금 지난 곳에서 사고 났고요. 영동대교 부근엔 고장난 차량도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의 정치 1번지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정말 목포가 뜨겁습니다. 탈환이냐 수성이냐, 누가 목포의 눈물을 부를 것인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3명의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서울 부시장 출신으로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가? 지금 목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포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김원희 바람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김원희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목포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리고 권노갑 의원, 화나갑 의원, 김홍일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계속 이렇게 김대중 의 정신을 이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인으로 조금 쉽지 않은 동네인데요. 사실 이 목포는 제 고향입니다. 신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초중고를 졸업한 곳이고요. 네. 26살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낮에는 방위받고 밤에는 야학 활동했었고요. 방이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에 동부시장 옷가게 점원도 하고 공장 노동자로 지내고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겁났죠, 사실. 네. 박지원 대표, 대한민국 대표 정치구단, 네. 그다음 윤소아 정의당 대표, 버거웠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고요. 예. 변화 바라는 목포 시민들을 믿고 목포행을 결심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거물이고요. 진짜 쉽지 않은 상대인데 박지원 의원 어떻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금기원래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되는데 예. 지방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의 모델 같은 그런 역할이죠. 중앙 정치인인데 지역구 관리 엄청 또 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좀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으셨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은 변화의 기대감, 예.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줬으면 하는 기대감과 혹은 박지원 대표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좀 섞어 있는 민심의 흐름이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네네. 김원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희를 당선시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국정 하반기에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러려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끌어내는 힘은 결국 호남에서 나와야 되고 네.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에서 그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김원희가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개혁 완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DJ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들한테 지금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줄곧 조금 좋은 지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고요. 목포 네네. 시민들이 김원희의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 목포 사람인데다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목포가 이제 워낙에 이제 정치의식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네.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반가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네. 김원희라고 하는 51세의 젊은 사람이 청와대, 국회, 중앙당, 교육부, 서울시 이런 데를 다양한 경험을 거쳤다고 하니까 네. 좀 그런 기대감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51세세요? 53세인데요. 네. 선관위 기준으로 하니까 51세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선배님 근데 나이에 비해서 더 들어 보입니다. 많이 들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목포의 유권자들의 표를 움직일 만한 핵심 이슈는 뭡니까? 결국은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 이번 총선은 국정 혼란으로 가느냐 안정으로 가느냐 안정적 개혁을 추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얻느냐의 그 기로 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해 주셔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보다 나이 진짜 많으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후보님 이번 네. 총선의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세대교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저는 세대교체라는 표현은 반대합니다. 세대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앞선 세대를 존중하고 그렇지만 우리 이후 세대가 그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는 의미에서의 역할교대, 임무교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선 세대가 고생하셨으니 그 고생한 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짐 짊어지고 그 책임 짊어지고 나가겠다. 역할교대, 임무교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치구단, 정치고수 이름 앞에 늘 이런 수식어가 붙는 관록의 정치인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OK 3번 박지원입니다. OK 3번이에요? OK 3번이죠. 아 그래요? 현재 그렇죠. 만사가 OK죠. 아 그러세요? 이번에는 그런데요. 네. 내가 막상 인터뷰를 응하고 보니까 네. 목포 애청자들은 못 들어요. 아니 들어요. 이거 유튜브로 그렇게. 그리고 전국 방송이에요. 전국 방송 이거. 아니 목포 KBS에서 그건 끊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유튜브에서 많이 듣습니다 또. 네. 내가 너무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네. 자. 예, 아무튼 우리 주진희 기자, 네. 우리 김어준 총수, 낙검수 재밌게 방송했기 때문에 네. 그 의리 지킵니다. 네. 아니 근데 김어준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중앙에서 보여준 것도 이뤄낸 것도 많습니다. 정치력도 크고요. 그런데 목포에서는 좀 안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네요. 왜 그럴까요? 12년간 네. 목포 시민들은 박지원이 진짜 잘했다. 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가 높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사전투표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목포는 늘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10.9% 평균 아니에요? 예. 근데 목포는 이례적으로 예. 17.84, 네. 18%에 가까운 거에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네. 얼마 전부터 목포를 잘 모르는 그리고 미숙한 네. 박원순의 남자 네. 민주당 후보로는 목포가 패부한다. 네. 그래도 박지원이다. 예. 이 코로나 방역 정치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경륜 있고 실적 있는 박지원이 이겨낼 수 있다. 그래도 박지원이다는 돌풍이 불기 시작해서 예, 사전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예, 사전 투표장이 투표율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또 그렇게 정리하시네요. 이동주 님이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제이스 님도 목포에서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꼭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선거 많이 치르셨잖아요. 선거의 여우시잖아요. 네. 여우는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러보는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 호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목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5%예요. 예. 여기에서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민주당 예. 김원희 후보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제가 이 박지원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TV,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가장 크게 도와드렸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제가 청와대에서 2번 뵀는데 예. 제가 안철수 선거 때 본모닝에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잊으십시오. 응? 대표님이 TV 나와서 하시는 것 다 시청하고 못할 때는 보고 봤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130명 중 누가 나와서 박지원만큼 했습니까? 뭐 네. 특히 민주당 공천받았다는 김원희 후보는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에만 전념하신 분이에요. 네. 김원희 후보가 그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일한 게 오래됐죠. 그래도 저 김원희 후보의 좀 장점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젊은 후보인데.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에는 잘할 사람이고, 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정무수석 비서로 들어왔어요. 아, 같이 일하셨네요. 그래서 함께 있었죠. 네네. 그리고 네. 굉장히 그 부시장 네. 하면서 또 정치권에 있어서 네. 제가 그랬어요. 네. 너 목포에서 출마해라. 네. 그러려면은 지금은 시민이 국민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같이 피부를 섞고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 사무국장 4년 하고 예. 목포에서 한번 출마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랬더니요. 절대 목포로 오지 않고 예. 서울에서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목포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든 민주당 경선에 이기니까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변화가 그래도 박지원이다. 이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포에서는 그래도 박지원이다. 문재인 그럼요. 대통령을 지키려면 박지원을 찍어야 된다.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박지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러죠. 지금 현재 황교안, 소위 김종인 위원장 할 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방송 하긴 인터뷰를 해서 네. 김종인 위원장 맛이 간 사람이다. 네. 한 방 날렸더니 끝나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아, 뭐 역할이 크시죠. 아, 그럼요. 레몬 맛있다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지원은 국회의원 그만하고 대선 나가셔야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선은 이낙연이 나가야죠. 아, 네. 그래요? 예.
지금 민생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고 이낙연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2년 반 3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예, 우리가 진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네,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 예, 예, 감히 박지원은 전국의 김대중 세력과 호남을 건방지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대표하지 않느냐? 네, 누가 있느냐? 예, 내가 문재인 대통령 돕고 내가 진보 정권 재창출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예, 지금 현재 진보 세력 중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높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는 김대중 이후 최초의 전남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박지원이 만들겠다. 이낙연 그렇죠. 대통령 만들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김원희는 네.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 하지 않느냐? 아니 박원순 시장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아,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낙연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만들기 하려면은 자기가 저한테 얘기한 대로 서울에서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사실 시대 정신은 너무 비례정당 가지고 진흙탕이 돼서 없어요. 단 코로나를 극복하고 특히 토탄에 빠진 코로나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박지원 제가 2월 초부터 과감한 추경을 해라. 예. 또 코로나 투쟁 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 네. 4인 가족 4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네. 죽으면 못 살리고 망하면 큰일이다. 네. 라고 했는데 저는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극복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도 심지어 이해찬 대표도 100만 원씩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50만 원씩. 그제 이제 끊어야 돼요. 정세균 총리가 비록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은 100만 원씩 지급하자. 총리가 어디 개인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구단 얘기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을 하면은 맞고 그리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끊어야 돼요. 네, 힘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 토박이, 목포를 제일 잘하는 거는 바로 나야 나 하고 외치는 분입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어떻게 선거 치르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하고 또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약이 많은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죠. 윤소아, 정의당의 윤소아, 여의도에서 해놓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도 공적이 굉장히 큰데요. 지역에선 좀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역에서는 과거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가장 미워하는 국회의원 1위가 아마 윤소아 아니었을까. 윤소아 미워하죠. 네, 윤소아 미워합니다. 네, 목포 시민들은 그만큼 윤소아를 제일 네. 사랑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내려가실 때, 목포에 내려갈 때 이거는 박지원과 윤소아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네, 저는 그렇죠. 비례대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갔지만 그 전에 2008년, 2012년에도 박지원 의원님하고는 두 번이나 겨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우리말로 33판입니다. 네. 33판 때, 세 번 판째는 예. 세 번 판째는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하고 3자의 박빙 부분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도 이번에 한 분이 갑자기 또 출마했어요. 네. 지금 4명이 뛰고 있습니다. 네. 윤소아는 훌륭하다. 인물은 좋은데 당이 좀 그렇다. 그런 분들 많죠, 지역에.
인물은 네. 대단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께서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죠. 당도 좋은데 네. 당은 좋은데 아직 그 호남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네. 더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오히려 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목포에서 그리고 호남에서 진보 정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싹을 틔워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아성이네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 실제 전체의 그 전에 진보 정당의 역사 속에서 광주 전남부 특히 광주 전남은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었고요. 예. 진보 정치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오히려 상쇄되어진 측면이 있죠. 또 거기에는 지금 박지원 후보께서 속해 있는 민생당, 과거에 국민당이었습니까? 네. 하도 당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분도 잘 외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예. 그러한 호남의 진보 정치의 부분들이 심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이죠.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정의당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주 전남이나 전북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여전히 호남인들의 정치적 그러한 자존심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희, 박지원보다 확실히 목포 말투는 맞는데요. 참 목포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걱정이네요. 저기 목포 시민들을, 목포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 이슈는 뭡니까? 예, 가장 큰 이슈는 목포대 의대의 유치 문제입니다. 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시행체까지 포함해서 유일하게요 국립대 의대 그리고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윤수아원이 자 의대를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이 공약을 실천해서 정부 용역까지 받아내서 그 결과가 PC 1.70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붙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그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이죠. 네. 왜냐하면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민주당의 대통령만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만이 아니라 촛불 정부죠. 예. 그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지만 제가 국회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개혁이 멈칫거려지고 후퇴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단 없는 개혁이 저희들도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총선의 화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힘써 주시고요. 네. 힘내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수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짧게 합니까? 아니 짧은 건 아니었고요. 네. 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랑할 것도 많고. 그거 알죠. 제가 잘 압니다. 윤수아 후보님. 네. 힘내주세요. 시간 맞춰드려야죠. 네.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킴님, 목포에 쟁쟁한 분들이 많네요. 정말 많습니다. 인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인터뷰 3분 순서로 넘어갈까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총선의 본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야 모두 과반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힘을 모아주자일까요? 국정실패 심판일까요? 먼저 최근 여당 후보 선거운동 지원군으로 뛰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분석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입니다. 판세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 많이 놀라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게 다른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너무나 막 무질서하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국민들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투명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상대당에 가서 총괄 선대위원장 하는 건 느낌이 어떠세요? 그거 보시면? 그것도 그분의 선택이시니까. 근데 본인도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많이 찍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가반우선 만들어달라고 그러셨다. 전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정치가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냥 유권자, 국민을 믿고 제 할 도리를 해나가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너무 이제 고정관념, 선거 때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저는 고정관념 아닌지 지금 워낙 국민들께서 힘든 데다가 그래도 위기 때는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된다. 또 그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과거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죠. IMF 때도 그렇고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랬고 이 20대 국회 말에 너무나 국민들 인상에 남을 정도로 20대 국회가 심지어 동물 국회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랬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세를 낮추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좀 져줘야 하고 그래야 새로워지죠. 이번에는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분석입니다. 나는 이런 선거 경험이 많다. 5일이면 만회할 시간 충분하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사과하시면서 당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깐 생각도 해봤다. 이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건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그랬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합치다가 보니까 막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과반 자신하십니까?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을 적에 뭐 여론조사가 이 투표 결과와 일치한다고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의 가오라는 것이 덮어진다고 하는 건 좀 착각이라고 난 생각해요. 나는 이러한 선거를 갖다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시죠. 최종적으로 결국 가서 이제 유권자의 이제 결심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금 한 4-5% 처진해 있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뜨거운 열기 속에 오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4가지 사항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중 그 4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 착용, 2번 발열 체크, 3번 손소독제 사용, 4번 비닐장갑 착용,
5번 투표소에서 라이브 비데이 3번 외치기.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은 퀴즈가 좀 어렵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김아름님, 남자친구가 라이브 비데이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어제부터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 오면 바로 얘기할게요. 라이브 비데이 주진우 기자님 라디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